내가 저기는 좀 그래라고 생각했던 지역마저도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욕망에서 공포로.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게 보여요. 특히 12월부터. 지금 현장 가보면 집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잠실 얘기 나와서 작년에 송파구가 상승 1위 차지하고 강진구 20%, 성동구 22% 말씀하신 대로 한강벨트 지역이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며 올랐는데 한강벨트가 2025년에 또 특징 키워드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강벨트 특히 많이 오른 그 이유랑 이 열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률에서는 오히려 그 뒷지역들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키 맞추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르는 데만 오를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키 맞추기를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건 제 경험이고요. 뭐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거시적 관점이 아니고 그 안에서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지금까지의 상승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상승장을 23년 초부터 시작했다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3년, 24년, 25년 이제 3년이 지났고 26년 시작을 했죠. 이 상승장 초반 상승장 3년은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욕망의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갖고 싶어 하는 게 한강벨트예요. 한강벨트. 예, 강남 3구, 뭐 마용성, 뭐 이번에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동작구나 이런데, 기존에 사람들이 또 좋아하던 강동구 이런 곳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거기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욕망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 많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저기는 좀 약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경험했던 지난 사이클의 후반부에는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욕망이 아니고 공포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뭐냐면 이러다 나 집을 아예 못 살 수도 있겠다. 여기라도 빨리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 그래도 저기 사고 싶어. 나 저기 안 되면 나 저기는 좀 그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저기는 좀 그래라고 생각했던 지역마저도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욕망에서 공포로.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게 보여요. 특히 12월부터, 지난달부터. 15 나오고 나서 물량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 현장 가보면 집을 볼 수가 없어요. 전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전 지역. 전 지역. 서울 거의 전 지역.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서울에 근접해서 사람들이 서울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지역들. 경기 남부 쪽이요? 네, 경기 상급지,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도의 상급지.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 남부 지역들, 그다음에 뭐 구리같이 서울 북쪽이긴 한강 북쪽이긴 하지만 서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곳들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볼 수 있는 물건이 다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 집 마련 하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현장에 가보면 집이 없어요. 볼 수 있는 집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투자자로서의 제 경험인데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파리 대책 때 다주택자 중과 같은 거 하면서 그 다주택자 물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때도 물량 급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7년 8월 2일 날 그 대책 발표하고 8개월 유예 주고 2018년 4월 1일부터 그게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매물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에요. 그 단지에 물건이 2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시세가 10억이면 좀 급한 사람은 9억 8천 정도에 놓고 그 다음에 9억 9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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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1천, 10억 2천, 10억 5천 어떤 사람은 요 정도에 20개가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딱 가면 제일 먼저 부동산 사장님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브리핑하는 물건은 9억 8천이죠. 이게 지금 싸고 금매다. 그럼 그게 빠져요. 그게 빠지면 나머지 물건들이 가격을 일제히 올릴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빠진 거죠. 이제 내 차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많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계약 체결에 따라서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매물이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직전에 거래가 9억이 됐어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10억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급해요. 내가 지금.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실수요자예요. 왜냐면 지금 실수요자 말고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럼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9억의 물건이 실거래가 됐는데 10억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김 작가님은 얼마 정도에 내놓으시겠어요? 보통 10억 아래로 내놓으시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응. 11억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응. 물건이 없고 나도 급하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갈아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게 못 팔죠. 싸게 못 팔죠. 왜냐면 이거 내가 팔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매도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면 팔리면 팔고 넘어가고 안 팔리면 말고. 안 팔리면 살아야지 뭐 이거예요 지금. 왜냐면 임대가 껴있는 집, 즉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억, 11억에 딱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근데 수요자 이제 따로 이제 여기서 집을 보러 온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마음이 급해요. 왜? 부동산 사장님이 2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싸게 사고 싶고 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제가 실거래가 찾아보니까 9억인데요. 이게 10억이에요? 1층이? 그리고 중간층은 11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그럼 중개업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어떤 분이 왔다 갔어요. 보고 상의하고 연락 준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쫄리기 시작. 그럼 마음이 이제 조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이해가 돼요, 부동산 시장이. 그럼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물이 별로 없는 건 이해했는데 매물이 이렇게 별로 없을 때는 가격 같은 이제 동 기준으로 층은 다르겠지만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왜냐면 제가 2021년에 집을 샀기 때문에 가끔씩 제 집을 가격을 볼 거잖아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 많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생각외로. 근데 그거는 시장 시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면 안 팔리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층이랑 1층은 진짜 더 많이 내려야지 팔리고요.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전보다 좀 싸게 내놔야 팔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하면 물건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쉽게 못 사죠. 왜냐면은 직전 실거래가 9억인데 1층을 10억에 사요?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샀어야 된다 해서 뭐 공포감이. 그렇죠.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 마포 안 되면 나 은평구나 서대문은 좀 그래. 나 성동구 안 되면 나 뭐 성북구 이런 데는 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성동구가 안 올라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북구나 동대문이 잠잠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여기 가면 아직 많으니까. 근데 지금 서울 전역이 지금 물량이 매물이 너무 줄어드니까 사람들 심리 상태가 제가 점점 공포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공포로 바뀌는 과정이란 건 이미 공포로 거의 넘어가고 있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포감에 대한 공감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참여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정상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럼 궁금한 건 어쨌든 이제 노도관 같은 것도 드디어 이제 오르는 키 맞추기가 일어난 건 이해했는데 어쨌든 키 맞추는 거라는 게 이제 당연히 이번 올해는 이렇게 뭐 다른 좋은 입지가 있으면 키 맞추기가 올라온 거 알겠어요. 키를 맞추면 더 좋은 입지는 또 각자의 또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여기 입지가 오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가 오른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의 시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매도자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도자들은 내가 이사 가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매도자가 집을 파는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는다, 첫 번째.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을 내놓는다, 두 번째예요.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은 내놓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가 삭제.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내가 살고 있는 사람만 내놔요. 혹은 임대 만기가 돼서 임차인이 나가는 집들만 내놓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나가질 않아요.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집을 팔 사람, 살고 있는 집을 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집을 팔고 전월세를 간다. 하나는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 간다. 어떤 게 많을까요? 당연히 전월세로 가는 사람은 비중이 적죠. 거의 없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실상 지금 집 거래되는 그 경우 케이스는 아주 심플해요. 이 집 팔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동대문에 내 집을 팔고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을까요?
더 위로, 그죠? 성동구로, 광진구로. 내가 서대문에 집을 팔고 마포구로, 용산구로. 마포구에는 이제 또 한강벨트 쪽으로 좀 그쵸. 가까운 곳으로. 그쵸. 근데 지금 당장은 여기에 신규 진입은 어려운 거예요. 마포나 용산이나 이런 데.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미천을 어디서 만드느냐면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노원구에서 판 집으로 미천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 그 집을 파신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뇌피셜도 아니고요. 네. 다 제가 옛날에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8년, 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 맞추기라는 거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팔고 뭘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얘가 얘를 밀어 올린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팔고 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 올라갔던 금액들이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가는 거죠. 그렇게 될 확률이 제가 봤던 지난 2018년 이후에 지난 상승 사이클의 중후반부에 나왔던 일들이에요. 저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627, 97, 10, 15 다 굉장히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을 펼쳤죠. 시장이 반대로 움직인 이유는 뭐 주담대 제한이 아니라 토저 허가제, 학대가 더 똘똘한 채 매수 현상을 부추긴 건가요? 저는 그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책들이. 그 순간에는. 순간에. 예. 근데 약효가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공급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줬으니까요. 또 공급 대책도 펼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수요 대책이 공급을 줄인 거하고 네. 공급 대책이 시장 영향을 준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27 때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기도 했고 한 방에 6억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굉장히 고강도 아니에요? 예, 엄청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놀래요. 헉 하고 놀래요. 놀리죠. 그리고 이제 눈치 보기가 딱 그 매도자들도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자들도 일단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 하면서 딱 거래가 끊겨요. 근데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 사람들이 물건을 던져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내느냐 받아내지 않느냐. 그때 다 받아냈어요. 사람들이 다 받아내고 그 물건들 싹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한 2달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생각보다 약효가 안 받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쐐기를 박는다는 의식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시장 진단을 627 내고 잠잠해졌다. 여기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자. 해서 9월 7일 날 불과 한 2달 보름 만에 정책이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폭등을 했어요. 폭등이 나왔어요. 별게 없었구나.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서울에는 진짜 특히 더. 네, 서울에는 그때 당시에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135만 호였는데 서리풀이나 이런데 물량이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았지만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135만 원 중에 한 2, 3% 정도만 서울 물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 경험인데 경기도에 물량 때려박으면 서울의 전월세가 안정이 돼요. 그랬었어요. 2018년, 19년도에 동탄 이런 데 집 엄청 지으니까 강남 전세도 빠졌었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난 지금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한강벨트만 보고 있는데 한강벨트는커녕 서울에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없네? 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전 정부에서 폭등기에 정책이 나왔을 때 효과가 먹히지 않았고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달려들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학습 효과에 이 부동산계 뭐 저희 채널도 포함입니다. 일타 강사들이 이거 다 분석해가지고 싹 다 이거 공급 서울에 없다. 그건 맞아요. 이게 너무 순식간에. 아니 일반 사람들은 사실 뭐 국토부 누가 찾아보서 몇 명 되겠어요. 그걸 다 풀어주니까. 근데 봐도 잘 모르니까 뭐 모르겠네. 공급 없어. 하겠네. 130만. 자, 조심해야 되는데 일타 강사들이 없어. 근데 싹 다 근데 없다고 진짜 해. 없어. 어떻게 그럼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거를. 그렇죠. 뭐 잘못은 아니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 아까 말씀하신 폭락과 폭등밖에 없다고 하는 게 중간이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게.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집을 짓지 않는 거는 제가 보이니까 그거를 집을 사실이라 얘기하니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전달해드리는 게 맞으니까. 아니 절대 뭐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는
재밌었던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계속 공급 대책을 그때 펼쳤었는데 오세훈 시장님 인스타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당연히 이제 서울시장과 또 대통령이 견해는 다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별로 좋게 보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이면 서울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장님이면 서울에 진짜 지을 데가 없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서울은 진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서울이 진짜 지을 데가 없다. 그걸 보면서 서울시장님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거겠구나. 근데 뭐 땅이 아예 없진 않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상암동이나 서리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게 국가 소유의 땅이고 국가가 양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량 짓는다고 하더라도 뭐 2만 호, 3만 호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15,000세대, 12,000세대에 들어갈 때도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인데 그거 들어갈 때도 전월세 되게 많이 못 잡았거든요. 그 정도 수요가 거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장에서 안정시키려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분양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몇만 호 짓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훅 빠졌다가 V자 반등 나와요, 서울은. 지속적인 공급.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속적으로 넣으려면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말고는 답이 없고 그리고 이거가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걸 잠깐 하면 부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그 2013년부터 2023년 정도까지 연평균 한 2만 7천 호, 2만 8천 호를 지었거든요. 네. 근데 부산 인구수 대비하면 그 물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지금 부산은요, 신축 아파트 전세가가 84 기준으로 4억 정도예요. 신축 아파트가. 전용 84 전세 가격이 4억이에요. 서울은 10억이에요. 네. 조금 상급지는 그냥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부산도 땅 없거든요. 그 오죽하면 산이겠어요? 부산? 그래서 거기 중간에 그래서 부산이에요? 네, 그 산자예요. 매산자. 부두 나을분가? 뭐 부두분가 네. 그거. 부두할 때 그 부자랑 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바다, 항구랑 산이 있는 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 이제 임장 가보면은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주지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길이 있고 지하철 있고 도로 있고 그 옆으로 언덕 따라서 지은 아파트들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왜 그렇게 전월세가 장기간 안정이 되느냐. 지을 땅 없는데 똑같이 서울처럼. 거기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 다 때려 박는 거. 지금도 부산 같은 데 가보면 재개발 지역 지정된 데 진짜 많아요.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막 뭐 여기 왜 재개발을 하냐 재건축하냐 하면서 막 하지 않으니까 서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원활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안정이 되어 온 거거든요. 네. 사실 전월세 서울시장은 그런 거 진짜 말 그대로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저 원래 질문 들어와서 그래서 공급대책은 먹혔 뻔했는데 그쵸.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급대책 얘기를 하면 627이 나오고 잠깐 소강 상태일 때 97로 쐐기를 박자 하고 97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까고 봤더니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없다. 없다. 없어. 그냥 간다 하면서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 일주일 만에 1015가 나온 거예요. 10은 나왔죠. 그리고 1015가 진짜 엄청난 거였죠. 엄청났죠. 강범위 네. 다 묶어.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 제가 예측한 범위 이상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나오기 전에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서울은 토지 묶을 것 같다. 와, 근데 경기도 12개를 더 묶은 거예요. 풍수효과를 다 없애려고 한 네, 거죠.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근데 강하게 했는데. 근데 저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토호제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요? 물건이 다 빠질 테니까요. 매물이 다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수요도 줄였어요. 그렇죠. 근데 공급을 더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없는데 나올 매물을 줄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제 내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1015 나오기 전에 서울 아파트 그 매도의 재고 물량, 재고 시장, 기존 아파트들의 매도 물량이 개수가 9만 개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딱 2달 만에 6만 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다 저층이에요.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다 빠지니까 수요가 10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공급은 더 줄어. 공급은 100에서 20으로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조급해지고 한 달을 딱 기다리고 지난달부터 현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어요. 그 1015 나오고 11월 달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12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1월 말까지 하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량 집계하는데 지금 안 끝났잖아요. 오늘 1월 23일이니까. 3천 몇백 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000개 다 됐어요. 근데 그가 벌써 넘었어요. 11월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산 거냐 이거예요. 그 줄어든 매물 중에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 4,000건의 거래가
줄어든 물건들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건은 더 줄었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로 넘어가고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야, 그러면 이 토지 지정이 매물 잠김 말씀하신 그 유발에 가격을 지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토어제가 수요를 줄이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토어제라는 거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현장 가보면 매물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조급함이 불을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627, 97, 10, 15 대책을 이제 너나이님은 다 공부하셨을 거잖아요. 분석도 하고. 정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뭐 여러 가지 통로에서 뭐 이제 엮이다 보면 정부 관계자분들도 있는데 정부도 정부만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각 분야 전문가분들 얘기도 만나보고 들어보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정부가 예상한 게 지금이 결과인 건지 아니면 의도와 결과가 좀 다르게 된 건지. 아, 설마 이걸 의도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설마 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의도하고 했다면 그거는 규제가 아니고 부양책인 거고 규제 말 그대로 규제였기 때문에 집값 상승하는 속도를 막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의도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상황만 봐서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나이님이 이 정책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올랐는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그가 좀 다르게 움직인 건지. 아니요, 저는 토어제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됐다는 걸 들은 순간 시장에 물건이 다 빠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토어제가 처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어제가 처음 우리가 보는 거냐.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게 나중에 다 상황 지나서 하는 말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강남은 이미 토어제였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맨날 매물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임대 살고 있는 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일이 고스란히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어제를 그럼 안 묶냐. 그것도 전 이해가 가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정부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모든 일에 이러려면 사이클을 봐야 되거든요. 네. 최근을. 2022년에 25% 30% 폭락이 나왔고요. 강남, 반포, 압구정부터 저기 뭐 부산까지 전부 30% 40% 빠졌어요. 그랬다가 23년에 딱 멈췄어요. 그럼 그게 멈췄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전 정부에서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양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주택 수요를 이제 자극을 했죠. 그리고 나서 23년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부 단지들이 먼저 반등을 했고요. 네. 선호 입지의 신축 이런 것들이. 24년 초에 신생아 특례가 나왔어요. 그럼 또 넛지를 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9억 이하, 신생아 특례 같은 그런 9억 이하에 그때만 해도 9억이면은 뭐 서울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평구에 녹번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을 8억 8천이래 살 수 있었어요. 20평대를. 그런 애들이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제일 이번 폭등의 첫 번째 시발점은 뭐냐면 네. 2025년 초, 그러니까 작년 딱 1년 전에 토어제를 풀었잖아요. 잠깐 강남을. 그때 아주 미친 듯이 올랐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거가. 토어제 풀었어요. 토어제 푸니까 폭등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는 토어제를 다시 씌우면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죠. 왜냐면 강남 시장이랑 다른 데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매물이 이렇게 다 줄어버리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근데 강남은 매물이 줄어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못 사요. 근데 이제 서울 전역, 경기도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구매력은 있지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전월세 살던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순식간에 조급해지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면 강남 상구는 원래 규제가 많았잖아요. 토어제부터. 익숙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력 토어제를 하니까 원래 우린 받았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오르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나만 봤던 불이익인데 얘네 받으니까 나는 나만 봤던 불이익이라 내가 입지가 좋은데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지가 좋은 부분이 눌려 있던 건데 다 같이 똑같아지니까 이제 입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또 올라가고. 근데 다만 그거는 좀 단순하게 해석하는 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2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남 뭐 아파트 툭 하면 40억, 50억인데 40억짜리를 38억 미천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38억 미천 있는 사람 많냐? 안 많잖아요.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재산이 있으시더라도 다 주식이나 이런 딴 데 들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현금 38억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눌리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10, 15 나오고 나서요. 오히려 강남이나 이런 고가 시장 있죠. 그런데 물건이 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지역들이 네. 물건이 진짜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돌아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지난 주말에. 오히려 이제 고가 시장에는 중간층 매물도 심심치 않게 있고 가격도 뭐 깎아주진 않아도 올려서 팔려고 하진 않으시고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강남이나 뭐 잠실이나 이런데 매매가 40억 이런 아파트들. 근데 그러면 그런 애들이 언제 올라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아래쪽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나오면 이제 그분들이 좀 오겠죠, 일로.